스타카토 제41회 두 번째 하디슈는 그리스 사태와 한국 경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시고 솔직히 조금 과장을 조금만 한다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님 접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스트에 거예요. 대한 예의는 확실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당에 예. 저희가 당이 이제 유능한 경제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유능한 경제정당.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상하게 저쪽 당하고 비교할 때는 저쪽 당에는 그런 분들을 다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해놓고 예. 우리 당에서는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아닌 것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당의 구조적 문제일까요? 언론의 시각의 문제일까요? 아니 이제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 대척점. 그러니까 그쪽 당에 계신 분들은 확실한 타겟층과 확실한 우군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겟팅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메시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 이 새정치연합이라든가 야당 같은 정치 경제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얘기를 좀 모호하게 해오셨거나 안 하신 측면들도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들은 좀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홍 의원께서는 경제학자로서 경제 전문가로 비례대표로 영입되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 해도 경제통이셔야 되는 거죠. 책임지셔야죠. 뭐. 네. 네. 자, 뭐 그리스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나중에 두 분이 맥주 마시면서 한번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보시고. 홍 의원님 덕분에 제가 저는 이제 나름대로 맥바입니다. 맥바. 맥바. 저는 그 맥주의 맛이라는 것들을 영국 유학 생활하면서 느꼈는데 그 돌아오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이런 맛있는 맥주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였는데 덕분에 아시죠?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어디 가서 장사 좀 하세요. 지금. 어디 가서 이게 제가 이렇게 맨날 자랑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이참에 아니 저기 이런 거는 PR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니까. 왜 네. 맥주 대리점 하셨어요? 아니 모르셨구나. 저기, 예. 모르시잖아요. 이 스타카토에서 우리 저 맥주 특집 한번 해주시기 아, 바랍니다. 그래요? 예. 네, 막 맥주 좀 갖다 놓고. 네, 그러게요. 대한민국 맥주 시장을 제가 바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맥주가 예. 이 이제 몇 개, 세 개 정도 회사의 독과점 지위가 명백하게 확립된 시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걸로 신규 사업자가 들어가는 것들을 법으로 제한을 해놨었어요. 그걸 부셨군요. 깨우시면서 이제 이른바 크라프트 비어의 난 내가 너무 도래하게 하는. 성결한 수도자적인 삶을 사니까 참. 아니 난 그 맥주 날릴 때 알고 날린 멘트인 줄 알았어요. 아니 난 그냥 이야 신의 계시네 신의 계시. 그리스 얘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IMF 때 생각지도 못했던 감히 저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이 안 들어오고 좀 은행이 문을 닫아야 되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네가 유로존에서 탈퇴를 하고 한다면 그 다음을 감당할 수 있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국민들은 제일 먼저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뭐 그리스 경제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가 하나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가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그리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예. 일단 가장 먼저 스페인이 좀 흔들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태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과 이태리의 은행들이 그리스에 빌려준 돈들이 많거든요. 네. 제가 언핏 지금 기사를 보니까 제가 확인을 정확히 못했는데 원래는 프랑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국가들이 이제 구제금융이 들어가면서 프랑스 은행들은 약삭빠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지금 이제 이태리 은행과 스페인 은행이 몰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가 흔들리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스페인이 어려운데 스페인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스페인이 넘어가게 되면 스페인의 돈을 빌려준 프랑스와 독일도 또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사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벼랑 끝 전술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뭐 극한의 상황으로 가겠지만 내가 무너지게 되면 유럽 전체도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뭐 이런 이제 하나의 협상력이 있어서 이제 그리스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얼마 전에 IMF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어차피 채권단의 요구대로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그걸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인 뱅크런도 생겼고 자기네들이 이미 충격을 받을 대로 다 받았고
IMF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우리가 갚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어차피 하고 못 갚을 거라면.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사실상 최근에 이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 예. 더 이상 그리스한테 긴축을 요구하지 마라.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사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하고 영국이 강력하게 독일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유일하게 그렇게 하면 이게 전 세계가 큰일 난다고 얘기한 사람이 그 유명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아주 유명한 그 요만 팜플렛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배상을 요구하게 되면 이 평화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해가지고 저기 패전이고 저 독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당연히 배상을 요구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석탄, 뭐 철광 이런 거 다 뺏어가고 배상으로 하니까 돈은 찍어냈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런데 케인즈가 예측한 대로 유럽 전역에서 파시즘이 이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고 히틀러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케인즈가 맞았구나.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하고 이제 영국이 또 배상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이제 또 그럴까봐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그런 대로 형편이 괜찮은 미국이 마샬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럽 전역을 지원하면서 독일을 지원했죠. 그러니까 사실상에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배상을 해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거를 다 깎아준 거거든요. 탕감을 받아서 지금의 독일이 된 셈인데 독일의 기적이 지금 온 이제 것이죠. 그리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독일이 돼버렸군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미국은 그때 괜히 그러면 독일을 도와줬느냐. 그 서로 지구받고 싸우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전쟁을 하고 살상을 했는데 그래도 도와줘야 됐다는 것은 바로 이 케인즈의 생각이죠. 그 전에 이미 1차 세계전 후에 케인즈가 그렇게 도와줘서 독일을 회생시키는 것이 전 세계 평화에도 좋고 전 세계 경제 발전에도 좋다. 이게 맞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그리스를 저런 식으로 내버려 두게 되면 이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 그때처럼 파시즘이 또 일어나든지 아니면 또 경제가 굉장히 안 좋게 되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교훈을 살려서 그리스를 회생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케인즈의 이론이고 지금 이제 진보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에게 더 이상 긴축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피케티를 비롯해서 5명의 석학들이 쓴 오픈 레터를 읽어보니까 메르켈 당신이 하는 이 결정이 지금 역사가 그거를 기록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아주 명문이더군요, 정말. 일단 투표에서는 부결이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탕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 분명히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그 IMF와 유럽중앙은행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IMF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나라들에 가면은 이제 SAP라고 그래가지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제시하잖아요.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발음이 괜찮았나요? 예, 뭐 네, 그래서 발음보다도 더 전문가처럼. 아니 이제 그 SAP라는 게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디벨롭먼트라는 과목을 이제 이수하면서 이제 잠깐 이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근데 그 대표적인 얘기들이 이제 우리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대부분 인력 감축이란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구조조정이라는 것들은 이 IMF를 비롯한 이 국제 금융 자본들이 그 나라의 경제 전체의 구조 자체를 갖다 뜯어고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제일 먼저 재정균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영화라는 이름의 사유화를 요구하겠죠. 그래도 이 민영화는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게 재정 이 밸런스 버젯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을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럼 파는 것들은 대부분 엄청난 이득을 내세우는 국가 기관 산업인데 그때 금융자본들이 들어와서 확 사가지고는 또 어마어마하게 장사하고 도망가고 뭐 이런 행태들 그동안 벌여왔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니네 일단은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 연금 이거 대폭 삭감해라. 세금 올려라. 그 다음에 균형 재정 적자 확 줄여라. 뭐 해라. 이거는 그리스 국민들로 하여금 그냥 죽어라. 라고 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학자들과 양심 있는 사람들이 살려서 나중에 체력을 좋게 해서 갚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죽일래? 근데 죽으면 쟤만 죽을 것 같으냐? 우리도 결국 죽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지금 요구사항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유럽연합이 그리스 사태가 번졌는데 바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신경을 먼저 쓰면서 그쪽 얘기를 꺼낸 걸 이제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이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위기는 왜 온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일단은 지금 이제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그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경제 그 자동 안전 장치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 외환위기가 온 98년도에 환율이 폭등하니까 2,000원까지 갔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물건값이 갑자기 절반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국제시장에서. 그러니까 수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물건을 팔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서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이게 이제 회복할 수가 있었죠. 네. 근데 그리스는 지금 유로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자국 통화가 없으니까. 자국 통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하고 비교해서 이게 경제학적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재산과 소득을 두 개를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졸부들은 재산이 늘어나면 이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우리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저거는 어느 날 또 폭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유럽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데 독일이 이제 살살 꼬신 거죠. 니네 그 드라크마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줄 테니 그러니까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높이 평가해 주니까 사실상 횡재를 한 거죠. 그리스 사람들은. 근데 횡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 물건값이 비싸진 거고. 그리스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기네 물건값이 비싸지니 외국에서 관광객이 덜 들어오는 거고. 반면에 이 사람들이 제조업이 약하다 보니까 전부 물건은 독일 물건은 다 사고요. 그러니까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횡재하고 나서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저는 이제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독일한테 사기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이것은 이제 그리스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이제 문제가 된 스페인이나 이 남부 유럽 전체가 비슷하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럽 연합이 완벽한 국가 체제라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여기서 캘리포니아가 뭐 재정이 나빠서 재정 적자가 나든지 하여튼 그런 이제 파산 상황에 거의 갔다. 그러면 가혹한 뭐는 요청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들어가겠죠. 예, 연방 차원에서. 연방정부에서 지원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죠. 이 지원은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환율을 바꾼다거나 재정정책을 쓴다거나 금융정책이 쓴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할 수 있는 손발은 다 묶여있는 상황인데 중앙정부가 지원도 안 해주는 이 과도기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마 국내에서 잘 안 들으셨을 건데 아마 우리 김 대표님 보셨을 건데 해외의 전망은 오히려 이것이 유럽연합을 더 국가체제로 가속화시킬 거라고 하는 전망도 있어요. 지금 이게 유럽연합을 와해시킬 거다. 뭐 그렉시트 뭐 이런 얘기에서 다 하나씩 나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거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빨리 국가체제로 가서 그리스를 지금같이 이렇게 비탄감이 아닌 직접적으로 유럽연합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의 더 빠른 속도를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직은 좀 뭐 낮은 전망이지만. 원인 얘기하셨으니까 예. 늘 우리가 논란을 제기했던 문제. 방만한 복지 혜택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서도 일단 입장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평균적으로 복지 지출을 보면 GDP 대비 복지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거든요. 예. 뭐 20% 정도 겨우 될까 말까 한 그런 네. 수준. 그러니까 예. 뭐 다들 뭐 만약에 복지가 문제라고 한다면 동유럽이 제일 먼저 망했어요. 동유럽이 제일 먼저 망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되게 이제 지목하는 게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90몇 % 아니냐. 근데 이제 그 공무원이 부분이 은퇴해도 공급 타던 거에 90% 이상을 그러니까 타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기는 일방적으로 피해자야 라고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에는 지은 원죄들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방만한 그 연금 체계라든지 인구가 1,100만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이 100만을 상회하면서 가져가는 연금이 무지막지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와 탈세, 세금 이 뭐랄까 안 내는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제가 만약에 그 독일 국민들이라면 야, 쥐들은 계속 저렇게 나라가 썩어가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돈 대줘야 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 복지를 자꾸 이렇게 낭비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낭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재정 파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면 왜 젊은이들이 창업을 안 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초등학교 선생님 하려고 그냥 수백 명이 몰리고 공무원 하려고 수천 명이 몰리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창업했다가 잘 안 되면 애들 학교를 못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창업을 하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면 최소한 내가 창업을 했다가 망해도 애들 학교 보내는데 문제가 없고 일정 기간 나는 가서 재교육 받고 또 새롭게 창업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창업이 훨씬 더 활성화될 거란 말이죠. 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로서의 복지입니다. 근데 그리스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긍정적인 이 복지의 효과가 잘 나타나기 어려운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 제조업이 굉장히 없죠, 취약하고 거의. 예. 대개는 관광하고 해운업이 그렇죠? 주산업이 관광하고 있으니까. 해운업밖에 예. 해운업이 이제 주력 산업이고 이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런데 따라서 복지제도의 상당 부분이 연금에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지 비중은 굉장히 낮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혹은 재교육 이런 뭐 보육을 위해서 이런 복지는 상대적으로 지금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의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구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구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상은 소득 불평등 구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지금 남부 유럽이 대개들 다 그런데요.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 이제 통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일부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일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됐겠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을 그리스 은행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독일 은행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유럽이 통합이 됐으니까 이제는 비자 없이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나가서 투자하고 외국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돈 맡겨놓고 그러니까 그리스가 공동화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효과가 지금 그리스뿐만 아니라 남부 유럽이 다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패, 그 다음에 이 소득 불평등 이 문제가 이제 이 기본적으로 그리스 경제를 망가뜨리는 저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케인즈가 얘기한 거고 좀 똑같은 거예요. 케인즈가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경기는 침체가 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가 되니까 세금 안 들어오고 그럼 뭐 세금 안 들어오는 그리스 같이 이제 지하 경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세금 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점점 새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근데 이 지금 그리스 정부가 참 재밌는 게 일종의 뭐 롤플레잉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그렇게 이제 그 채권단에게 명분을 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니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유럽 전역에 난민 푼다. 우리나라 1100만 전문 난민 된다, 니네. 이거 감당 어떻게 할래? 야, 그거 보면서 배째라보다 더 무서운 얘기잖아요. 야, 저 사람들이 세다. 생각보다. 아니, 니들은 자꾸 프랑스 가고 니들은 이탈리아로 가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할 가나? 거야? 국경 폐쇄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야? 야, 내가 이 사람들이 만만치 않구나. 그 사실은 그리스하고 한국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제조업이 아무래도 훨씬 월등하게 앞서가 있거나 또는 뭐 공무원 연금만 봐도 우리는 그리스가 지고 있는 부담보다는 훨씬 적거나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안심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뭐 썩은 거에 관한 한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차피 그리스도 거품에서 문제가 시작됐고 우리도 거품이 있고 지금도 박근혜 정부는 계속 빚내서 집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재정은 재정대로 나빠지고 있고 경기 침체돼 있고 이게 좀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거시적으로 봐서 이제 어쨌든 그 국제자본과 국제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뭐 유럽중앙은행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세계은행도 그렇고 그 국제금융자본들이 국가라는 그 어떤 그 이 벽을 갖다가 철저하게 무너뜨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관철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불행 중 다행인 건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국제 자본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정치 권력이 존재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게 불행이 다행이 문제는 어떤 정부가 어떤 권력이 들어서느냐에 이제 이게 문제인 건데 유럽은 아까 이제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EU라는 것이 되면서 해당 국가들이 개별 국가들이 국가가 개입해서 뭐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어 버리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는 정녕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유럽 중앙은행과 뭐 이런 것들이 지침을 따라야 되는 이제 딜레마들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또 공통점은 그러니까 남부 유럽도 대부분 후발 민주주의 국가이고 정치가 이태리 정치나 사실 우리 정치나 벨루스콘이나 이명박이나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그 정치 어떤 정치 권력을 유권자들이 선택했느냐 이런 것이 어떤 후과로 돌아오느냐라는 것들을 저는 여실히 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베를루스코니는 4대강은 안 팠으니까. 여자만 팠지 군가군가. 그런데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닥쳐오는 이제 조금은 어두운 그림자, 미국의 금리 이제 올리는 문제, 그다음에 중국 증시의 문제 이런 거 하면은 예상하시기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시점에 얼마나 더 위험해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와 비교해서. 이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008년도부터 이제 줄곧 얘기를 한 건데요. 이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대공황 이후에 80년 만에 아주 최악의 경제 위기거든요. 네. 전 세계가 동시에 위기를 맞은 거죠. 그런데 대공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요. 대공황은 결국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지 않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나서 사실 잊은 거죠. 네. 그럼 지금 시점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서 지금 7년 지난 거거든요. 그러면 대공황이 1929년도에 났으니까 7년이면 1936년인데 1936년 당시에 어떻게 됐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직 그 대공황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나 그다음에 이태리에서는 그 무솔리니하고 히틀러가 열심히 탱크 만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가 거기는 빨리 됐고 반면에 미국에서는 더블 그 2차 샥이 옵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이제 또다시 좋아지는가 해갖고 뭐라 그럴까요? 조금 희망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무너지고 결국 자연적으로는 경제가 대공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쟁을 통해서 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도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2008년도서부터 우리가 예상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뭐 엉뚱한 데다가 지금 거의 사실 따지고 보니까 한 100조 가량 이제 갖다가 버린 건데 그 4대강에다 갖다 버리고 자원에게다 갖다 버리고 방산비리 갖다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서 또 100조를 이제 깎아줬어요. 부자들 거의 한 200조를 지금 날려먹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좋아질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계속 경제가 그렇게 돈을 200조를 날려버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재정적자가 5년 지나면 한 150조 날 거라고 저희 예상하거든요. 박근혜 정부 계획으로 135조 재정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지금 사상 최대로 돈을 풀고 있는 거고 금리도 사상 최저금리잖아요. 네. 이게 있는 대로 지금 우리 그 미천을 다 지금 갖다 쏟아붓고 있는데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 정부에서는 계속 뭐 세계 경제가 나빠서 그렇다. 뭐 이 얘기는 핑계만 계속 되는 거죠. 뭐 그것도 뭐 일말의 원인은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따라서 세계 경제가 조만간에 좋아질 것 같지 않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지금 거대 강대국으로 커가는 중국이 갑자기 지금 주식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왜 불길하냐? 1929년도를 보면 당시에 경제가 가장 강한 나라는 영국이었거든요. 네. 그 미국은 신흥 제조업 강국으로 그렇죠. 이제 네. 부상하는 국가였는데 따라서 과잉 투자가 일어났다가 그 과잉 투자가 이제 무너지면서 대공황으로 퍼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과잉 투자가 돼 있는데 저기가 지금 붕괴가 되게 되면 그것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조금 그래도 엔진으로 살려왔던 게 중국 경제인데 저게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2차 샥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한국의 경우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저렇게 무리하게 해가지고 지금 집값 올려놨잖아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저 집값이 대학생들이 학교 졸업해서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누가 사요 저거를? 저거는 결국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언제 폭락하느냐의 문제지 폭락하는 것은 뻔한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어 놨다 지금. 그것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위험하게 만들어 놓은 세력들한테 빨리 정권을 찾아와가지고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능한 경제정당. 지금 이제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걱정이네, 진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왜냐하면은 그 사실은 뭐 우리가 누가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세계화가 된 다음에 왜 저 먼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터지면 우리한테까지 뭐 이런 거냐 그랬더니 뭐 조그만한 시장에 다다다닥 붙어 있는 이 상점들처럼 한 군데가 불나면 계속 결국은 다 타버릴 거다. 근데 중국은 우리 바로 옆에, 그리스는 저기 머니까 중간에 어떻게 뭐 우리가 뭐 물건을 좀 빼돌리고 막 이렇게 이사를 가고 이런 뭐 피난 가고 이럴 것도 있겠지만 중국은 우리의 대외 의존도를 봤을 때 중국이 휘청거리는 순간 사실 우리는 진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것들이 뻔히 지금 눈앞에 이제 현실로 이제 그런 징조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방구는 계속 잦아지고 있는데 언제 이게 그럴지 모르는 와중에 사실은 하루빨리 좀 이렇게 완충지대를 만들기 시작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땐 저희는 해법은 근본적으로 이게 양극화가 돼서 여기 중산층이 소득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살아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돈을 쓰기 시작해야 그러니까 서민들이 돈이 돌아야지 시장에 가서 돈을 쓸 거고요. 그러면 시장이 돌아가고 시장이 돌아가야 중소기업이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돌아가서 TV 사면 결국 재벌 TV 살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사면 우리나라 이제 최고 대기업인 재벌 대기업 자동차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되는 건데 지금은 있는 돈 없는 돈을 전부 재벌한테 갖다 줘서 저 재벌들은 지금 사내 유보 자금이 한 600조쯤 된다고. 작년 기준 503조. 예, 거의. 그걸 이제 통계를 뭐로 늘었겠죠. 잡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지난번에 뭐 기재부 물어보니까 자기네도 하여튼 한 600조 어떤 통계는 560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2년 예산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500조, 600조를 지금 저기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돈을.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만약에 재정을 푼다. 그러면 어디다가 풀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서민 중산층에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재정을 풀면 또 저기다 풀어요. 네. 그 600조 쌓아놓은 데다 또 더 쌓아놓으라고 거기다 푸니까 그 돈이 그게 되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로 갔다가 한국 경제와 비교를 해보고 다시 한국 경제에 조금 문제점들을 갖다 짚어봤습니다. 결국 드러나는 것들은 이 저성장 기조에서 양극화는 심하고 불평등은 심화됐고 그래서 서민들의 행복지수는 엄청 떨어져 있는데 정부가 내놓는 거는 역시 거품을 계속 끼게 하면서 단기적인 처방만 내놓고 이리저리 푸는데 푸는 돈도 역시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이것을 경제민주화라고 도대체 부를 수 있는 건지 경제민주화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는군요.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결국은 정치민주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아무튼 뭐 현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이나 우리 국가가 처한 현실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리스나 뭐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서 특히 그리스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리스의 경제 위기도 그렇고 그리스의 그 부패 정권과 부패 세력들이 물론 이 국제 금융자본에 막 휘둘리면서 같이 놀아나면서 이렇게 왔지만 결국은 민주주의의 힘이 약하니까 이런 경제 위기도 불러온 건데 옛날에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그 이디어트란 말의 유래가 멍청이 바보라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없거나 판단할 그 능력이 없어서 투표권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디어트라고 불렀대요. 그 아테네에서.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나 정치 뭐 얘기 나오면 나 정치 관심 없어. 이거는 I'm an idiot라는 셀프 고백이다. 그런 것들이 정치를 좀 먹고 그런 것들이 좋네요. 결국은 경제를 좀 먹고 네. 결국은 그리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권자들이 각성하고 납세자들이 각성하고 네. 그런 주인의식을 갖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권이 계속되는 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다. 뻔하다. 예, 이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진보 진영에서의 문제인데 그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이게 오히려 보수 진영이 더 결속이 강해지는 결속이 강해지겠죠. 이런 상황이 이게 이제 그 악순환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누가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지 저는 뭐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욕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정치인들. 근데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좋아요 한마디 해주시면 그게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맥주는 덕분에 예. 언제 맥주 한번 특집이지 아까 그거 좋습니다. 한번 하시죠, 진짜. 예. 자, 1부에서는 유승민 의원 사태를 다뤘는데 그때 다 못하고 떠난 따뜻한 여당에 대한 아쉬움. 야당 홍 의원을 모시고서 얘기하면서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좀 더 결의에 찬 야당, 제1야당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스타카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 의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